처음 시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했을 때 친정엄마는 나를 안쓰러워하면서도 네가 힘든 것보다 시어머니 마음에 못을 박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말대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짐이 되기 싫었고 착한 며느리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기에 허리가 뚝 부러지는 듯한 통증이 와도 잠시 쉬었을 뿐 끝까지 내 손으로 해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디스크가 터져버린 날 나는 결국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꼼짝없이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나를 보며 남편은 처음으로 당신도 이제 좀 쉬어야지 간병인을 알아보자고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고마움보다 이제야 당신이 먼저 포기하는구나 하는 안도감이 더 크게 서려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저분해진 기저귀를 남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 내 손으로 모시는 것을 포기했다는 죄책감이 내 아픈 허리보다도 더 끈질기게 나를 옥죄어 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 몰래 한참을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뒤 천사 간병인으로 소문이 자자하다는 최은숙 여사가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첫인상부터 단단하면서도 상냥한 기운이 풍겨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은숙입니다. 우리 어머님, 제가 친정엄마 모시듯 정성껏 돌봐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녀는 내 앞에 서서 해맑게 웃었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그 웃음이 눈까지는 닿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마도 내가 지쳐서 예민해진 탓일 거라고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최 여사님, 저희 집에 복덩이가 오셨네요. 저희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신데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요. 어르신들은 다 애기 같으세요. 제가 워낙 이쪽에 경험이 많아서요. 영희 씨, 영희 씨는 이제 푹 쉬세요. 제가 온전히 맡아드릴게요. 영희 씨라니. 내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 타인이 나에게 저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다니. 나는 무려 5년을 내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런데 왜 나는 저 사람에게서 저렇게 쉽게 자리를 뺏긴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일까? 최 여사는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 때도 찡그리는 법이 없었고 어제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사골 국물을 끓여서 내 허락도 없이 시동생에게까지 나누어 주었습니다. 집안은 며칠 만에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젖어들어듭니다. 시어머니 방에서는 매일 쾌쾌한 냄새 대신 은은한 허브향이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남편은 아침마다 최 여사 덕분에 엄마가 잠을 잘 주무신다며 행복해했습니다. 형수님, 진작에 이렇게 모셨어야죠. 최 여사님은 복 많은 분 같아요. 어머니 얼굴이 편안해 보이세요. 네, 그러네요. 나는 5년 동안 어머니의 얼굴을 단 한 번도 편안하게 만들지 못한 며느리였나 봅니다. 나는 내 온 힘을 다했는데 결국 나에게 남은 것은 망가진 허리와 가족의 인정 대신 실패라는 낙인 뿐이었습니다. 내가 누워만 있을 수는 없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주방에 나갔을 때 최 여사는 능숙하게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칼질은 전문가처럼 정확했고 내가 5년 동안 쓰던 낡은 앞치마 대신 새하얗고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 맛 좀 보세요. 어머님 드실 거라 간을 아주 약하게 했어요. 영희 씨는 이제 여기 주간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 드시는 음식은 제가 다 책임질 거라 영희 씨가 신경 쓸 일 없을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간은 괜찮은데 어머님은 멸치 육수보다 사골 육수를 쓰는 걸 더 좋아하셨는데. 요즘은 어르신들 입맛도 많이 변하세요. 영희 씨가 전에 드린다고 고집하셨던 홍삼도 사실 어르신 몸에 안 맞아요. 제가 다 바꿔드렸어요. 제가 이쪽으로는 박사랍니다.
나는 지난 5년 동안 시어머니의 입맛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내 멋대로 모셔왔던 것일까요? 5년의 세월이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내 자리, 내 영역을 너무나 우아하고 완벽하게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해하 저물고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잠든 시어머니 방에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최 여사는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침대에서 얕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어머니의 이불을 목까지 덮어드리고 며칠 동안 못 만져봤던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전보다 훨씬 차가웠고 이상하게도 잡는 순간 어머니의 온몸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멍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놀라게 했나 싶어 손을 때렸는데 어머니가 힘없는 손으로 나의 손가락 하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는데 왜 나는 그 떨림 속에서 살려달라는 외침을 들은 것 같았을까요? 영희 씨, 아직 안 주무세요? 어르신 깨시면 곤란한데요. 지금 어머님 수면 시간이에요. 네. 어머니가 주무시는 걸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그녀가 방을 닫고 나오는 순간 나는 뒤를 돌아 시어머니 방문을 다시 보았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아까 보았던 어머니의 멍한 얼굴 속에서 스쳐 지나간 섬뜩한 공포를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내 몸은 괜찮아지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더 깊은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내가 느낀 이 위화감은 결코 예민함이 아님을. 어머니의 손에 담겨있던 그 찰나의 떨림은 나의 마음속에 깊은 파문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최 여사의 완벽함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머니 방에 들어갈 때 몰래 그녀의 뒷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나의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안감은 나를 며느리가 아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딸처럼 만들었습니다. 최 여사는 내 시선을 아는지 모르는지 더욱 능숙하게 집안을 장악해 갔습니다. 그녀는 내가 전에 쓰던 노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더니 어머니에게는 이젠 홍삼 대신 비싼 수입산 효소가 필요하다며 내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영희 씨, 어머님은 이제 소화기관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전처럼 찐득한 홍삼은 위에 부담만 됩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께 추천받은 이 효소가 어르신 몸에는 최고예요. 이걸로 바꾸세요. 네. 하지만 제가 5년 동안 계속 그걸 들였는데 5년 동안 드셨으니 바꿔야 할 때가 된 거죠. 영희 씨는 제가 하는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어머니가 영희 씨의 불안한 기운을 느끼실까 걱정되네요. 내가 아닌 타인의 손에 어머니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이 상황. 최 여사는 친절한 말투로 나를 무능하고 불안정한 며느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는 주방에서도 어머니의 방에서도 결국 이 집안 어디에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또 최 여사는 어머니의 몸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수건이라도 건네줄까 하고 방에 들어섰는데 최 여사가 황급히 어머니의 긴팔 웃소매를 내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머니의 얇은 팔뚝 위로 시퍼렇게 멍든 자국이 선명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내 눈을 의심했지만 그것은 명백히 누군가 강하게 움켜쥐었을 때 생기는 5손가락의 모양이었습니다. 최 여사님, 잠깐만요. 어머님 팔에 저 멍은 뭐예요? 아, 저거요? 어젯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셨는데 제가 급하게 붙잡았지 뭐예요. 제가 안 잡았으면 머리 크게 다치실 뻔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넘어지셨다고요?
왜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어머님도 다시 잠드셨고 영희 씨도 허리가 아프신데 괜히 걱정 끼쳐드릴까 봐요. 어르신들은 약하셔서 살짝만 쳐봐도 멍이 쉽게 들어요. 경험 있으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놀라서 심장이 벌렁거렸는지. 그녀의 말은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완벽한 전문가의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넘어지지 않았다는 걸요. 어머니는 며칠째 침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계셨는데 내게는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는 분노와 두려움에 떨며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멍든 팔 사진을 보여주며 최 여사의 말이 거짓일 가능성을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나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당신 그거 가지고 또 트집 잡는 거야. 최 여사가 넘어졌다고 했잖아. 당신도 엄마 모실 때 멍 안 들게 모셨어. 내가 모실 때는 이렇지 않았어요. 이건 손자국이 분명해요. 당신 엄마가 학대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학대? 최 여사님은 복지관에서도 상 받은 분이야. 당신은 그냥 질투하는 거야. 당신이 모시던 자리를 뺏겨서 당신이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예민해진 거라고. 제발 전문가 좀 믿고 엄마 좀 편하게 해드려. 질투. 남편은 내가 어머니를 향한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 간병인에게 내 자리를 뺏긴 것에 대한 유치한 질투를 한다고 단정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남편의 말에서 느껴지는 냉랭함과 나를 향한 깊은 불신에 숨이 막혔습니다. 이 짐에서 나는 남편에게조차 믿음을 주지 못하는 예민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도 남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싱크대에 부딪히는 그릇 소리가 마치 내 마음을 때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최 여사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며 영희 씨, 혹시 수면제라도 드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라고 걱정하는 척 조롱했습니다. 나는 그녀의 섬뜩한 가스라이팅에 점차 나 자신마저 의심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내 어머니를 지키는 것은 나의 의무였고 남편에게 예민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나 자신에게도 이 싸움은 필요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전문가라 믿는 그녀의 완벽한 가면을 벗겨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움직이는 진실을 말이죠. 탁상시계 속에 카메라를 심은 후 내 일상은 숨막히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여전히 완벽했고 나는 그녀의 그림자 속에서 매 순간 내가 들키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했습니다. 혹시나 그녀가 시계의 미세한 변화라도 알아채고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볼까 봐 나는 오히려 그녀에게 더 상냥한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최 여사의 가스라이팅은 이제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그녀는 내 앞에서 어머니의 약을 먹이며 짐짓 크게 한숨을 쉬거나 어머님 상태가 갈수록 안 좋아지셔서 걱정이다라며 내가 돌볼 때는 괜찮았던 어머니의 건강 악화를 내 때문인 것처럼 돌려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불안하게 한다? 나는 어머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 하는데. 그녀는 나의 진심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내가 움직일수록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진다는 무서운 공포가 나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 이 치욕스러운 고립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현관 앞에서 마주친 옆집 할머니가 나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기 전부터 우리 집을 자주 드나들던 분이었습니다. 영희야, 혹시 내가 오지랖 떠는 건가 싶은데 요즘 그 간병인 말이야. 네, 할머니.
왜요? 얼마 전에 내가 문 앞에서 택배 아저씨랑 얘기하는데 어머니 방에서 큰 소리가 나더라고. 간병인이 조용히 좀 하세요 하고 소리치는 걸 들었어. 평소 나한테는 얼마나 싹싹하게 인사하는데 사람이 원래 그런가 싶기도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요? 음, 나도 귀를 의심했지. 혹시 네가 모를까 봐 그냥 얘기해 주는 거야. 에휴, 이틀 후 최 여사가 정기적으로 쉬는 수요일 오후 나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어머니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멍한 눈빛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협탁 위에 낡은 갈색 탁상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시계는 묵직했고 그 안에는 나의 불안과 어머니의 공포가 수십 시간째 녹화되어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집어든 나는 곧장 내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손이 떨려 3번 만에 겨우 컴퓨터와 시계를 연결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온 방을 채웠습니다. 화면에 뜬 수많은 폴더 속에서 나는 가장 최근의 녹화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처음 10분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최 여사가 어머니를 위해 콧노래를 부르며 침구를 정리하고 상냥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옆에서 보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외출하고 최 여사가 방에 불을 끄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지자 최 여사는 어머니의 귓가로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최 여사의 목소리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낮고 차가운 섬뜩한 속삭임이었습니다. 어르신, 잠이 안 오세요? 아들놈은 오늘도 늦게 온답니다. 아들이 할머니 싫대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들인 거예요. 이제 이 집에 할머니 편은 아무도 없어요. 저요? 저는 할머니가 빨리 죽어야 돈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빨리 죽으세요. 나는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의 최 여사는 잔인하게 우시며 어머니의 뺨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툭툭 쳤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만 흘릴 뿐 공포에 질려 미동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폭력보다 더 잔인한 정신을 파괴하는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나는 경악하여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내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화면 속의 어머니의 절규가 나의 고립되었던 지난 몇 주를 모두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계가 나의 증거이자 나의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나는 컴퓨터 화면 속에서 진실을 확인한 후 더 이상 숨 쉴 수 없었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이 영상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내가 겪어야 했던 모든 외로움과 의심이 사실이었다는 유일한 증명이었습니다. 나는 이 증거를 남편에게 보여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늦은 밤 남편이 퇴근하고 샤워를 하는 사이 나는 거실 소파에 영상을 재생할 노트북을 두고 기다렸습니다. 나의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의감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노트북을 돌려놓았습니다. 당신, 제발 이 영상 딱 5분만 봐요. 내가 왜 그렇게 불안해했는지, 당신 어머니가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신지 눈으로 확인해요. 남편은 마지못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최 여사가 어머니에게 아들이 할머니 싫대요 라고 속삭이는 장면, 어머니 얼굴에 고통과 공포가 뒤섞인 섬뜩한 장면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남편은 울거나 미안해하는 대신 극도의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조작이지. 당신이 편집했잖아.
당신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조작이란요? 저 낡은 시계 안에 카메라를 숨겼어요. 당신 어머니가 당하고 있었다고요. 시계? 당신 지금 도청, 몰래카메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거야? 내가 분명히 최 여사님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지. 당신 나랑 이혼하려고 나한테 누명 씌우려고 이 영상을 만든 거지. 그 순간 나는 진실보다 더 차가운 가족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학대당하는 현실보다 자신이 선택한 완벽한 간병인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 다시 간병의 짐을 져야 한다는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아내로 남는 것이 더 편한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고함 소리에 놀란 최 여사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상황을 직감한 그녀는 순식간에 눈물을 그렁이며 완벽한 희생자 코스프레를 시작했습니다. 어쩐지 영인 씨가 요 며칠 저를 자꾸 이상하게 쳐다보신다 했더니 제가 고생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셨나요? 이 영상을 어디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르신 보신 헌신을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짓밟으실 수 있어요? 최 여사님, 괜찮으세요? 걱정 마세요. 저 여자 지금 정신이 좀 이상해요. 저희 어머니 간병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당신 어머니야. 지금 눈앞의 영상을 보고도 그 소리가 나와? 저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렇게 누명을 쓰고 모욕당할 수는 없어요. 저는 영희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고소?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나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지키려다 오히려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아는 나조차도 완벽한 거짓 연기에 속아 넘어가는 남편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최 여사의 말에 더욱 힘을 얻고 노트북을 빼앗아 영상을 삭제하려 했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노트북을 지키려 남편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형수님,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 계신데 자꾸 소란 피우지 마세요. 그때 시동생이 들이닥쳤습니다. 시동생은 상황을 파악하려 하지도 않고 나를 제지했습니다. 가족 중 그 누구도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영상을 보여주려 했지만 이미 가족들은 최 여사가 만든 질투에 미친 며느리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린 뒤였습니다. 진실은 외면당하고 나만 홀로 가족의 배신이라는 깊은 심연에 남겨졌습니다. 내 삶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나는 어머니를 지키려 했지만 이제 나조차 지킬 수 없게 되었구나. 최 여사의 악랄한 미소와 진실을 외면하는 남편의 무관심한 눈빛 속에서 나는 가장 큰 절망을 느꼈습니다. 이 가족이 나에게 준 가장 깊은 상처는 어머니에 대한 학대가 아니라 나를 끝까지 믿어주지 않았던 이 배신감이었습니다. 격렬한 몸싸움이 끝난 후 우리 집에는 설원음판 같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나를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고 식사 시간에도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는 이제 승리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시동생에게 나에 대한 걱정을 끊임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사장님, 아무래도 영희 씨가 저를 해코지할까 봐 무서워서 밤에 잠이 안 와요. 저 이제 그만둬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경찰에 신고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여자가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게 내가 조치하겠습니다. 남편은 나를 문제의 근원으로 규정하고 최 여사를 보호해야 할 피해자로 대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명백한 진실이 오히려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나에게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 방에 몰래카메라 같은 걸 설치하다니 제정신이에요? 모두가 형수님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냥 조용히 최 여사님한테 사과하고 당분간 병원에 입원해서 쉬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의 어머니가 당하고 계신데. 형수님,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하시고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현실을 받아들이라니.
내 친혈육도 아닌 시어머니를 지키려다 나는 결국 가족에게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고립감은 5년간의 간병보다 훨씬 무겁고 처참했습니다. 내가 이토록 버려지고 무시당하는 존재였나. 나는 이제 나 자신마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어머니 방에 몰래 들어가 탁상 시계 안에 원천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내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나는 너무 지쳤고 이 싸움을 계속하면 결국 어머니는 소란 때문에 더 불안해지고 나는 법적 문제에 휘말려 이 집에서 비참하게 쫓겨날 것입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그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포기하자. 내가 이 영상을 지으면 모든 것이 조용해질 거야. 내가 그냥 미쳤다는 오명을 안고 이 집을 떠나자. 어머니, 죄송해요. 당신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이 못난 며느리를 용서하세요. 나는 손을 떨며 마우스 커서를 파일 삭제 버튼 위로 옮겼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내가 확보한 진실의 증거를 내 손으로 파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야, 나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방을 비운 사이 당신이 제일 아끼는 물건을 들고 내 방 눈앞까지 힘겹게 오신 것입니다. 치매가 깊어져 나의 이름조차 불러주지 못했던 어머니가 나를 영희야라고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남편이 어렸을 적 찍은 낡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내가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친정 식구들에게 보여주라며 내게 주셨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당신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 가족을 포기하지 말라고 마지막 힘을 다해 외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비록 멍했지만 나를 향한 강렬한 사랑과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삭제 버튼에서 손을 떼고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젠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작은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를 마지막으로 믿어준 어머니의 간절함 때문에 최후의 결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말, 시동생 부부까지 모두 모이는 시어머니의 생신 잔치. 그 자리가 바로 최 여사의 가면을 벗기고 가족의 눈을 뜨게 할 최후의 심판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잔칫날 최 여사는 평소처럼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어머니를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나를 무시하며 최 여사에게만 칭찬을 건넸습니다. 시동생은 나를 향해 묘한 연민과 경계가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나는 숨겨두었던 노트북과 빔 프로젝터를 꺼내 거실 대형 TV에 연결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하며 내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꺼! 당신 또 그 영상 조작해서 우리를 망신시키려는 거야? 지난번 영상은 당신들이 조작이라고 했지만 이번 영상은 조작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외면했던 어머니의 지옥입니다. 모두가 눈으로 확인하셔야 해요. 나는 가족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떨리는 손으로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의 방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처음 30초는 평소의 모습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상냥하게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 하지만 곧 화면이 암전되었다가 다시 켜졌고 가족들은 경악하여 숨을 멈추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어머니는 침대 시트와 얇은 끈으로 허리와 팔이 침대에 묶인 채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소리 질러도 아무도 안 와요. 아드님도 며느리도 다 당신 싫대요. 당신은 버림받았어요. 다들 당신이 빨리 죽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저리 누워서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당신의 짐짝이에요. 거실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의 묶인 손목과 고통스러운 절규, 그리고 최 여사의 비인간적인 악담과 조롱이 대형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가 짐승처럼 묶여 조롱당하는 현실에 충격으로 온몸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조작이라는 변명을 입 밖으로 꺼낼 힘조차 잃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최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노트북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끄라고! 저거 가짜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묶었어. 엄마를 묶었어. 당장 경찰 불러와 신고해. 이 마귀 같은 년을 당장 잡아가. 남편은 112에 신고했고 시동생은 그 사이에 최 여사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최 여사는 몸부림치며 마지막까지 나를 향해 너 때문에 다 망했어 라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이미 그녀의 가면은 산산조각 난 뒤였습니다. 잠시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최 여사는 노인 신체 구속 및 정서적 학대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되어 끌려나갔습니다. 그녀가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 나를 향해 너도 행복해지지 못할 거야 라는 저주를 퍼부었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가 끌려나간 후 나는 가족들 앞에서 그동안의 억울함과 슬픔을 담아 절규하듯 토해냈습니다. 내가 미쳤다고요? 내가 질투하는 거라고요? 저는 지난 5년 동안 제 허리가 부러지는 고통을 참아가며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편안해지기 위해 내가 느끼는 공포를, 내 아픔을 모두 저 여자에게 떠넘겼어요. 당신들은 어머니를 배신한 게 아니라 나를 배신한 거예요. 남편은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내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죽였어. 당신이 진심을 조작이라 했어. 미안해, 영희야. 당신이 아니었으면 엄마는... 시동생 부부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멍한 눈빛이었지만 가족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희미하게 바라보며 나를 향해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고 비로소 나의 외로운 싸움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최 여사가 끌려나간 후 우리 집은 마치 폭풍우가 휩쓸고 간 뒤에 고요함 같았습니다. 이 고요함은 이전의 차갑고 소름 끼치는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뒤에 따뜻하고 슬픈 평화였습니다. 최 여사는 우리가 제출한 녹화 영상과 어머니의 신체 구속 흔적 등 명백한 증거로 인해 노인 학대 및 방임 혐의로 구속되었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저주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직장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 곁을 지켰고 지난 몇 주 동안 나를 향했던 불신과 무관심에 대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죄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나한테 그 영상을 보여줬을 때 어머니의 고통보다 내 편안한 삶이 깨질까 봐 두려웠어. 내가 당신에게 가했던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어. 당신을 의심했던 나를 용서해줘. 이젠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믿고 당신이 내어준 이 집을 당신의 따뜻한 마음으로 채울게. 당신도 힘들었겠지요. 하지만 내 진심을 외면했던 당신의 눈빛은 나에게 가장 깊은 상처였어요. 나는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그의 모습에서 나는 지난 5년 동안의 고독과 억울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어머니의 간병을 남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미안함 대신 존경과 사랑이 담긴 눈빛을 보내왔습니다. 시동생 부부도 우리 집을 찾아와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그들은 지난번 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단정했던 자신의 경솔함을 통렬히 반성했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이제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와 정성껏 시간을 보냈고 나에게는 집안의 구원자이자 가족의 기동으로 존경을 표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외톨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가장 고독하고 힘든 싸움 끝에 진정한 내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며느리라는 의무감 때문에 시작한 간병이었지만 결국 내가 얻은 것은 가족의 사랑과 존중이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절망은 이 따뜻한 해피엔딩을 위한 혹독한 대가였던 것입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어머니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최 여사가 사라지자 어머니의 밤잠이 안정되었고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따스한 오후, 나는 어머니의 머리를 빗겨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치매가 깊어져 다시는 또렷하게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영희야, 고생했다. 그 말은 어머니의 마지막이자 가장 완벽한 인사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평온하게 주무시다가 깊은 잠에 드셨고 다음 날 아침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족들은 오열했지만 모두가 어머니가 최 여사의 학대에서 벗어나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품속에서 평화롭게 마지막을 맞이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5년 만에 가장 편안하고 고통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후 남편은 어머니 방에 있던 낡은 갈색 탁상 시계를 고쳐서 거실에 두었습니다. 더 이상 카메라가 숨겨져 있지 않았지만 시계는 정확한 시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정한 부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느 주말 남편과 나는 어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나는 남편과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 행복해도 되겠지요? 당연하지. 당신은 이 가족 모두의 행복을 되찾아줬어. 이제 당신 인생을 살아요. 나랑 같이. 나는 남편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길고 외로웠던 싸움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진정한 사랑과 믿음만이 가득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비슷한 경험이나 응원의 말씀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큰 위로가 됩니다.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